여러분, 병원에서 그 심전도 모니터 볼 때요. 그래프가 위아래로 안 움직이고 완벽한 일직선을 쫙 그리면 그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 급비 소리 나면서 의사 선생님들 뛰어오는 그 비상 상황이잖아요. 심장이 멈췄다는. 네, 맞아요. 가장 긴박한 순간이죠. 그런데 오늘 글로벌 주요 증시 지표들을 보면요. 정확히 이 심전도의 일직선이랑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그런 완벽한 일직선은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그 2026년 3월 16일자 글로벌 시황 장전 브리핑 리포트를 제가 딱 봤는데 코스피가 5,487.24 그리고 S&P 500이 6,672.62 나스닥도 22,312.00 부근이었죠, 아마.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주요 지수들이 전부 전일 대비 변동률이 0.00%를 기록했어요. 소수점 아래까지 완벽하게 제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잔잔한 호수처럼 너무 평온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이런 완벽한 0.00%는요, 결코 심장이 멈춰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무슨 의미인 거죠? 이게 정반대의 엄청나게 거대한 힘들이 완벽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그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 나타나는 물리적인 현상에 더 가깝거든요. 약간 줄다리기에서 양쪽 힘이 똑같으면 밧줄이 안 움직이는 그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겉으로는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지금 막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두 개의 거대한 판이 부딪히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꾹꾹 웅축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듣기만 해도 긴장되네요. 사실 바쁜 일상 속에서 막 스마트폰으로 쏟아지는 경제 지표나 파편화된 뉴스만 보다 보면 이 수면 아래의 거대한 흐름을 놓치기가 참 쉽잖아요. 네, 아무래도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큰 그림을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당장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이 복잡하게 널려있는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쫙 연결해 드릴게요. 중동 리스크라든가 유가 폭등, 그리고 또 AI 랠리 같은 변수들이 다 섞여 있으니까요. 맞아요. 이 상반된 힘들이 대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볼까요? 일단 시장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그 공포의 근원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3월 들어서 한국 코스피가 이미 12% 가까이 급락을 한 상태잖아요. 진짜 한 달 만에 12%면 엄청난 하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하락의 진원지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그로 인한 국제유가의 폭등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단순히 배럴당 $100를 넘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아침 보도 보셨죠? 네, 12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다는 그 뉴스요. 맞습니다. 하르그섬 충격이라는 단어가 막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배럴당 $117 선에서 급등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진짜 뼈아픈 수치잖아요. 사실 글로벌 경제라는 게 거대한 자동차 같은 건데 지금 엔진은 공회전하면서 헛돌고 있는데 기름값만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인 거죠.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근데 여기서 무작정 유가가 올랐다고 패닉에 빠질 게 아니라 도대체 왜 하필 하락을 섬인지 그 맥락을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하르그섬 공습 강행을 예고했다는 발언이 시장을 강타했잖아요. 네, 저희는 뭐 여기서 정치적인 판단은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시장을 움직이는 중립적인 변수로만 딱 떼어놓고 봐야겠죠. 그렇죠. 팩트만 보자면 이란이 전 세계로 수출하는 원유의 무려 90%가 바로 이 조그만한 하르그섬 항구를 통해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90%요. 와, 그러면 진짜 전 세계 원유 공급망의 가장 굵은 심장동맥 하나가 물리적으로 싹 또 끊길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 실질적인 공급망 붕괴의 공포가 시장에 그대로 투영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서 경고한 그 아시아 증시 자금 이탈 내용이 아귀가 딱딱 맞는 거군요. 네, 150억 달러 자금 이탈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그 원유 동맥이 끊기면 공장 가동 비용이 확 뛰고 기업 마진이 그냥 박살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완전히 훼손되기 전에
빨리 자본을 빼서 대피하는 게 합리적인 수순인 거고요. 인과관계가 너무 명확하네요. 150억 달러면 아시아 시장 기초 체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유가 충격이 기정사실화가 되면요.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그게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 그러니까 환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방금 환율 언급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정말 혼란스럽고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150억 달러가 도망칠 만큼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완전 극에 달했잖아요. 전쟁 위기도 고조됐고. 네네, 아주 극심한 공포 상태죠.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폭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달러 가치가 급증하고 원달러 환율도 치솟아야 정상인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그런데 리포트에 그 채권 외환 시장 동향을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5.3원이나 하락을 해서 1,445원을 기록했더라고요. 달러 작세랑 원화 강세가 나타난 건데 전쟁통에 달러가 힘을 못 쓴다는 게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갈 것 같거든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아주 핵심적인 모순을 짚어내셨어요.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환율이라는 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다른 통화와의 상대평가라는 점입니다. 아, 상대평가요? 네, 지금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0.6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마이너스 0.32포인트 떨어진 건데 이게 달러 자체가 매력이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인가요? 혹시 유럽 쪽에 무슨 일 있나요? 정확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유럽중앙은행, 즉 ECB의 금리 경로가 재평가되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놀이터에 있는 시소 게임 같은 거군요. 유럽이 생각보다 금리를 안 내릴 것 같으니까 유로화 쪽 무게가 무거워져서 시소 아래로 쿵 하고 내려갔고. 네, 그리고 반대편에 앉아있던 달러가 허공으로 붕 떠버리니까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아 보였다는 거죠. 와, 시소 비유하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지정학적 위기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결국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방향성이라는 더 무거운 힘이 달러 가치를 억눌렀다는 거군요. 맞아요. 단편적인 뉴스 하나만으로 환율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거시적 패턴입니다. 야,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종착지는 중앙은행으로 향하게 되네요. 유가 폭등이 촉발한 인플레이션 공포는 자연스럽게 돈의 값을 결정하는 중앙은행의 딜레마로 직결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3월 19일을 시장이 그토록 숨죽이고 기다리는 겁니다. 목요일에 초대형 이벤트들이 싹 다 몰려 있죠. 네, 하루에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서 발표부터 경제 전망, 금리 결정,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까지 줄지어 대기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일본은행 BOJ 금리 결정까지 같은 날 예정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벌써 FOMC 매파적 기조 우려 때문에 OBP나 상승해서 4.261%를 기록했어요. 4.261%요. 채권 시장은 벌써부터 엄청난 압박감을 눕히고 방어 태세를 갖췄다는 뜻이네요. 네, 중앙은행들이 지금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저는 이 상황이 약간 딜레마에 빠진 소방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을 끄기 위해서 금리라는 물을 확 부어야 할지 아니면 경기 침체라는 가뭄을 막기 위해 물을 아껴야 할지 선택해야 하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실물 경제는 벌써 그 타격을 힘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나온 제약업계 뉴스 보셨나요? 아, 네, 봤어요. 유가 상승이랑 약가 인하 이중고 얘기요. 네. 유가가 올라서 원자재 수입이나 운송 비용은 막 치솟는데 정부 압박 때문에 약값은 오히려 내려야 하는 상황인 거죠. 거시 매크로 변수가 개별 산업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뼈아픈 타격을 주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진짜 진퇴양난이네요. 근데 전문가님, 아까 아시아 증시에서 15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는 골드만삭스 경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엄청난 규모의 자금 이탈이죠. 안 왔을 거란 말이죠. 이 막대한 자금은 지금 대체 어디로 다 숨어들고 있는 건가요? 자산시장의 방어 기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금의 꼬리표를 추적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일단 고전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죠. 아, 방산주나 금 같은 거요? 네,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방산주가 강세를 보인 건 당연하고요. 가장 상징적인 피난처인 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치솟았습니다. 무려 10만 3천 달러라는 역사적인 수치만큼 상승을 했죠.
와, 금이 10만 3천 달러나요? 위기일 때는 역시 금이라는 공식이 또 증명된 건데,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진짜 눈을 의심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 보셨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정확히 10만 3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ETF 순유입이 계속되면서 그렇게 됐다는데, 아니, 전통적인 피난처인 금이랑 디지털 피난처인 비트코인 가격이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10만 3천 달러로 일치한다는 게 이게 그냥 우연인가요? 너무 기묘하잖아요. 저도 그 부분 보면서 정말 놀랐는데 이게 단순한 우연 이상의 거시적 맥락이 있습니다. 오, 어떤 맥락이죠? 과거에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거대 자본이 무조건 국채나 금으로만 향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다리가 생기면서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도 대거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러면 이제 청취자분들도 머릿속에서 안전자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로 정의해야 할 때가 온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전통시장과 디지털 자산 간의 연결고리가 그만큼 강화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죠. 자산시장의 패러다임이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시장은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려야 정상이잖아요. 거시경제 압박은 심하고 자본은 다 금이랑 코인으로 도망치고 있고. 엄청난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근데 왜 분석가들은 여전히 코스피 5,900선 탈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 처음에 코스피나 S&P 500이 다 0.00% 변동이라고 했잖아요. 이 엄청난 중력을 거스르는 희망의 변수, 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그 위기 속에서 시장의 멱살을 잡고 지탱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바로 구원투수로 등판한 테크놀로지입니다. 아, 테크놀로지요? 혹시 엔비디아 얘기인가요? 정확합니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기대감이 하나 있죠. 바로 엔비디아 GTC 행사입니다. 그게 AI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엄청난 컨퍼런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행사로 인해서 AI 랠리가 다시 점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을 강하게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아하, 한국 코스피에서도 그 방어선 역할을 하는 반도체 투톱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SK 하이닉스가 주당 91만 원이라는 압도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리포트에서 탑픽으로 언급된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시장의 하락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죠. 전쟁이 나고 유가가 폭등해도 인류가 AI 시대로 가는 건 멈추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매우 흥미로운 구조적 변화 두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구조적 변화요? 어떤 뉴스인가요? 첫 번째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코스피 선물이 창장됐다는 소식입니다. 와, 잠깐만요. 바이낸스의 코스피 선물이요? 그러면 K증시 24시간 거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국경과 시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더 파격적입니다. 뜬 들이지 말고 빨리 말씀해 주세요. 나스닥과 뉴욕 증권거래소, 즉 NYSE의 소유주가 무려 126조 달러 규모의 전통 주식 시장을 온체인화,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연동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주목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와, 126조 달러요? 이거 정말 엄청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요. 지금 전통 금융시장이 여기저기 막 불타고 있는 와중에 시장 자체의 운영체제, 즉 OS를 블록체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버전으로 통째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시도 아닙니까?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전통시장의 비효율성을 블록체인 기술로 혁신해서 아예 자산거래의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거대한 움직임이죠. 아까 금이랑 비트코인 가격이 똑같았던 것도 그렇고 이게 다 전통시장과 디지털의 융합을 보여주는 징후였네요. 맞아요. 변동성이 극심한 와중에도 이런 기술 트렌드와 거래 구조의 혁신이 자산시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진짜 소름 돋는 큰 그림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분석을 쫙 갈무리해 볼 시간인데요. 오늘 다룬 내용이 정말 폭발하기 직전의 화라산 같아요. 네, 수면 아래에서 엄청난 힘들이 충돌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하르그섬 공습 우려로 100달러를 돌파한 유가가 시장을 밑으로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엔비디아발 AI 혁신, 그리고 126조 달러 시장의 온체인화라는 기술의 힘이 시장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려는 상황입니다. 이 두 힘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바로 현재 5,487포인트에 멈춰있는 코스피, 그리고 6,600선에 머문 S&P 500의 0.00%라는 그 고요한 숫자 이면에 숨어 있었던 거군요. 네,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파헤친 진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은 이 정보들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당장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발표될 파월 의장의 입술, 그리고 기술주들의 방어력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핵심 나침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리포트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가 12조 달러 규모의 주식시장을 블록체인 위로 올리려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네네, 엄청난 규모의 OS 업그레이드죠. 만약 이게 진짜 현실화가 되어서 전 세계 주식이 코인처럼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거래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피곤해지는데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하르금송 공식 같은 그 엄청난 지정학적 위기가 하필이면 주말 새벽 깊은 시간에 빵 터졌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아, 장이 닫혀서 한숨 돌릴 시간조차 없겠네요. 맞아요. 전 세계 경제는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브레이크도 없이 멈출 수 없는 패닉에 빠지게 될까요? 시장의 문이 영원히 닫히지 않는 시대가 오면 우리의 위기관리 방식 자체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와,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는 질문이네요. 기술의 혁신이 완벽한 효율성을 주겠지만 그만큼 공포가 번지는 속도도 빛의 속도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방송 끝난 뒤에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잡한 시장의 이면을 함께 들여다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통찰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줄 심층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